2013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제 PSAT 상황 판단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인책형 인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2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형 문제고 다음 글의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를 찾아라 합니다. 자, 규합 총서라는 그 책에는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고는 방법, 굽는 방법, 완자탕으로 만드는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생선에 관한 내용을 좀 이제 소개할 글인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 게 통째로 모양을 유지시키면서 접시에 올리는 방법은 굽거나 찌는 방법밖에 없다. 체크 빨리 해주고 쭉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하죠. 당시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나왔던 그 연도 시대에는 굽는 것보다는 이제 찌는 게 더 일반적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요구하면 찾아서 다시 이제 체크하는 걸로 하고. 자, 보통 제사에 올리는 생선은 이와 같이 찌는 조리법을 이용했고 이 시대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유교식 제사가 집집마다 퍼졌기 때문에 생선을 찌는 조리법이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 1830년대 중반 이후에 미립국한 신부 샤를 달레가 집필한 책에 생선을 생으로 먹는 조선시대 풍습이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 디스토마, 간흡충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간 디스토마라는 질병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오고 나서였다. 결국 이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낚시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생선을 생으로 먹는 풍습은 일제시대 사시미가 소개되면서 지속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잡은 생선을 일정 기간 숙성시켜서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진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선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생선 조리법과 유교식 제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죠. 자, 찌는 조리법을 이용했고 이 시대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유교식 제사가 집집마다 퍼졌기 때문에 생선을 찌는 조리법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바로 1번 조선의 생선 조리법과 유교식 제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 봅니다.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서 생선을 생으로 먹는 풍습이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규합총서에 생선을 생으로 먹는 조선의 풍습이 담기고 소개된 건 맞지만 그거는 샤를 달레가 쓴 책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통째로 접시에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굽거나 찌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선지고 5번. 알면서도 민물고기 아닙니다. 이 간 디스토마는 알려지기 전부터 이제 이거를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가 그래서 이유죠. 위험을 이제 간 디스토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제시대 들어오고 나서 간 디스토마의 이제 그 존재를 알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낚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1800년대 조선이니까 그 전까지 간 디스토마가 이제 알려지기 전부터 이제 먹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간 디스토마라는 거의 위험성을 알면 안 먹었겠죠. 굳이 이때는 또 의학기술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22번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자,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상황 판단에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반드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건 2%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고 12%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1일 700ml가 호흡, 200이 땀, 1500이 소변, 100이 이제 대변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5리터네요. 2500ml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일 수분 섭취량의 약 30%는 음식을 통해 공급을 받고요.
뭐 음식 종류에 따라 당연히 수분 함량은 다르겠죠. 음. 상추는 수분 함량이 96%나 되지만 감자는 80, 쌀밥은 66. 의외로 많네요. 버터는 20이라고 합니다. 김은 10%. 자, 각주는 뭐 통상적으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자, 1000ml 이제 1리터죠. 1리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kg 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밀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해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도 지역에 따라서 약간 또 밀도, 뭐 미네랄 함량, 유기물 함량 이런 게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기억 볼게요. 60kg 성인일 때는 60%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66에 36이잖아. 그러면 36리터의 수분이지. 36리터가 아니까 틀렸다. 측가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리터는 1kg인 거 우리가 확인했죠? 맞습니다. 자, 니은 봅니다. 자, 80kg의 성인이니까 일단은 60%, 즉 48리터의 물이 체중에 이제 체중으로 체중에 이제 48리터는 그러니까 체중에 48kg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수분이 아까 부족하다는 게 몇 프로였 그 사망하는 경우가 12%였죠. 48리터에다가 12%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10%가 뭐야? 4.8리터잖아. 이 결과적으로 4.8리터는 뭐지? 4,800ml가 되지 10%만 봐도 이미 4,760을 넘죠.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를 더하면 아마 한 자세히 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5.76리터니까 5,7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760이잖아. 5,760이었으면 맞는 선지였는데 왜 4,760이냐면 아마 요거 이제 한 자리 헷갈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디귿. 자, 70kg니까 60%즉 42리터입니다. 그러면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봤죠. 2.5리터입니다. 2.5리터가 부족하다는 건데 얘의 10%가 4.2니까 그거의 반절이 즉 5%죠. 얘 그러니까 반절이 2.1리터거든. 즉 5% 이상이라는 거야. 2.5리터는 5% 이상이니까 당연히 혼수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기억 디귿이 맞다라는 거고 마지막 리을 보면 자 수분 배출량이 2,500이었는데 30%면은 750ml야. 근데 문제에서는 자, 상추를 400g, 쌀밥을 300g이면 섭취하면 충분히 뭐 이거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냐를 물어봤는데 자, 상추는 아까 96%라고 했잖아. 여기에 96%, 즉 0.96을 곱하는 것보다 여기에 4%에 해당하는 16 개를 빼주는 게 나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96을 곱하는 것보다 4를 곱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럼 4, 4, 16이니까 9, 9다니니까 이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아마 머릿속에서 웬만해서는 384가 도출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쌀밥이 남았는데 66%를 그냥 곱하면 198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안 떠오르면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얘가 66.6, 즉 3분의 2랑 비슷하니까 3분의 2 하면 200ml거든. 둘이 어떻게 더하든 750에 근접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게 아니라. 자, 교정에 대한 개념은 최협의, 협의, 광의, 최강의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 굉장히 한자가 생소하고 또 한자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좀 차분하게 풀면 의외로 또 잘 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 즉 형을 집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징역, 금고, 구류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판 결과대로 교정시설의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처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협의가 설명을 나왔으니까 체크만 합시다. 사람 이름 같네. 협의의 교정은 최협의의 교정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시설 측면에서 보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과 구치소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이루는 미결수에 대한 처우를 말한다. 아마 이 피셋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행정직,
이제 2차 과목으로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절반은 이제 뭐 과학기술직이나 뭐 이런 뭐 다른 이제 예외 직렬, 법을 공부하지 않는 직렬, 그러니까 이런 법 말고 뭐 무슨 이런 걸 공부하는 직렬들은 처음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최협의 협의까지 봤고 광의까지 봤어. 자, 광의는 뭐냐면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완 처분을 포함한 걸 말한다. 그래서 얘가 뭐냐 봤더니, 그러니까 몰라도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 소년원 수용 처분과 치료 감호 처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각각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최협의라면 협의는 여기에서 또 추가를 해서 좀 더 넓게. 그다음에 얘는 뭐야? 그러면 당연히 광의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 보진 않았지만 볼 건데 최광의가 맨 이제 바깥쪽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등고선 같네. 자, 그래서 봅니다. 소년원 수용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뭐 학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훈련, 교화 활동이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최광의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호관찰, 갱생 보호 등 사인의 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도소나 이제 소년원 출소 이후 각종 이루어지는 갱생 보호 활동이나 사회복귀 지원 활동, 뭐 재범 예방 활동 뭐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자, 형을 이제 다 집행을 끝났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갱생보호 활동. 자, 갱생보호 활동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럼 최강희의 교정에 포함되겠죠.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자는, 자,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용이 됐죠. 최협의. 여기 아닙니까? 네, 징역, 금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해 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 즉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처우니까 최협의가 맞죠. 자, 소년을 대상으로 학과 교육이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광의에 대한 광의의 교정이죠. 그러면 최광의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광의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의에 포함되는 거는 최강의의 교정에서는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겠죠. 잘못됐으니까. 자, 구속 상태에서 법원 재판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각종 처우. 즉 뭐냐면 구속 상태에서 이게 아직 학교래. 교도소는 들어갔는, 그러니까 일단은 빵에는 들어갔는데 빵에는 좀 들어갔지만 아직 그 결과가 안 났어요. 그 미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결수는 어디입니까? 최협의는 아니고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냐면 구치소에서 경찰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 이른바 미결수용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사안이 좀 중대해서 구속 있잖아 막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구속 전 뭐 신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구속영장 심사해가지고 거기 법원이 이제 이거 뭐야 인용 때리면 바로 그 즉시 이제 빵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 기각 처리하면 이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이제 최종 이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빵 가냐 마냐 이제 그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사안이 중요하고 하면은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거물이거나 보통 이제 마약과 연관된 애들이 좀 많이 그렇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거는 어디입니까? 광의의 계정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석방된 자의 보호관찰 활동은 광의에는 포함이 안 되죠. 왜? 최광의의 교정에 들어서야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거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결수랑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면 상황 판단에서 자주 나와요. 그 교도소 뭐 형 이런 것도 수용자, 수형자. 이거 근데 이제 헌법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기결수 뭐 미결수에 따른 뭐 변호사의 뭐랄까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 기본권 중에. 근데 또 그거와 또 더불어 좀 더 이제 상위 개념으로 그 변호사와의 뭐 교통접견권이라는 또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게 또 뭐 미결수냐 기결수냐 따라 다르고, 또 이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이건 이제 명찰 진짜로 이제 형이 확정이 된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상호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해야 된다. 영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호를 양도할 수 있고요. 자, 영업주가 자신을 대신해서 물건을 판매할 지배인을 고용했다면 지배인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가 한 행위와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고,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옳은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한명회사가 안 되죠. 왜냐면 이제 합병이나 합병 후 존속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 또는 유한회사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한명회사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자신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국 설렁탕이라는 명칭을 을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영업은 계속하면서 상호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건이 붙어요. 자신이 영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로 을이 이제 영업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고. 자, 참고 아까 얘기 나왔죠. 자, 1년 이내에 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2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일단 병이 그 을에게 침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잔금을 지급하면서 침대 인도를 그러면 을에게 청구를 해야 될까요? 갑에게 청구를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을에게 청구를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을은 갑을 대신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갑에게 이제 따질 그 권리가 생기겠죠. 왜냐면 을의 행위는 곧 갑의 행위다라고 보겠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 따라서 병은 갑에게 잔금 지급, 침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물건 을의 이름으로 팔아줄 것을 부탁하고 5% 커미션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친구 병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도 받기 전에 갑의 물건을 넘어졌다. 자, 그럼 병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가 되겠죠? 을이겠죠. 왜? 아까 그 대신해서 판매한 거랑은 좀 달라요. 그 부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탁을 요청한 갑이 아니라 부탁을 받은 을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게 추론한 것은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를 중시하였으나 점차 질병의 진단을 중시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는 없는데 왜 빠르게라는 표현을 썼을까? 귀신 들렸나?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치료책을 제시하므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 질병 관리 능력 증대. 오케이. 조기 진단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데 유방암 치료비는 말기 진단 시 6만에서 14만 5천 달러인데에 비해 조기 진단 시 1만에서 15,000달러는 엄청나게 차이가 지금 보이는 게 느껴지죠. 제가 봐도. 자, 조기 진단과 치료로 인한 생존율 역시 말기에 비해서 4배 이상, 그러니까 즉 생존율도 증가하고 비용도 아낀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하는 진단,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엑스레이, CT, MRI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보통 뼈를 봅니다. CT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좀 이제 관절 이런 것들이 좀 엑스레이에 비해서 확실히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인대도 약간 이제 그 판단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뼈인데 엑스레이보다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MRI는 자기공명, 그러니까 CT는 그 방사선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알고 있는 방사능, 그 레디오 액티브인가? 해골 표시 딱 그려져 있는 거 방사성 물질이라고. 그리고 이제 MRI는 방사선이 아니라 마그네틱, 자기장을 좀 이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얘가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그 의학기술 중에서 가장 비싸죠. 자, 1985년에 개발된 MRI가 가장 최신 장비로 꼽히고 얘는 이제 다른 기기에 비해서 연골, 근육, 척수, 혈관 속 물질, 뇌 조직 등 모든 것들의 이제 조직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고 탁월해서 현존하는 진단 기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MRI 관련 시장 규모는 42에서 45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시장 규모는 연간
8천만에서 1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800대의 MRI 기기가 도입돼 있다.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시행된 문제니까 지금 10년, 11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많아졌겠죠. 자, 얘는 인구 100만 명당 16대꼴로 일본이나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OECD 국가들에 뒤지지 않은 보급률이라고 합니다. 올게 출원한 거 기억 보도록 할게요. 질병의 조기 진단은 그렇죠. 네, 효과 측면에서도 아까 볼 수 있었죠. 네, 생존율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안타깝지만 CT는 안 되고 MRI입니다. 자, 일본이나 미국에는 미치지 못해 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OECD 국가에 뒤지지 않는 보급률 맞습니다. 자, 전 세계가 42에서 45억 달러 규모라고 했어요. 자, 하필 또 8천만이라고 해서 또 고약하다, 괘씸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0.8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 규모고 이게 세계의 시장 규모야. 딱 숫자가 하나면 하나지 왜 두 개일까?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어떻게 봐도 3% 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회한다, 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 근거해서 옳은 거. 자, 작물별 살포 농약의 특성이랑 잔류 허용 기준이 있어. 상추사과 포도 3개가 있고, 자, 조건은 일정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작물만 수확한다. 자, 반감기는 농약 잔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농약이 종류별로 있고 반감기 나와 있고 허용 기준은 이만큼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보도록 할게요. 상추에 살포되는 농약들은 사과나 포도에 살포되는 농약들보다 초기 잔류량은 많지만, 이거잖아. 살포 직후 잔류량이 초기 잔류량이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많죠? 다른 지금 작물에 비해서. 이건 지금 결국 반감기라는 표현이잖아요.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3글자로 줄이면 3음절로 줄이면 반감기잖아. 반감기는 짧다라고 하고 있어. 2.8과 2.0인데 지금 얘네들에 비해서 확실히 짧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0.1 차이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짧은 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즉 기억은 옳은 선지다라는 판단할 수 있고요. 저 상추의 비를 살포하고 2일 후에 한 번 더 비를 살포했다. 그로부터 2일이 지났을 때 수확할 수 있냐 물어보고 있는데, 상추는 비야. 반감기가 정확하게 2.0, 정확하게 2일이야. 6.63이 2일 뒤에 뭐가 돼? 3.3 어떻게 돼? 1.5가 되겠지? 정확하게. 좋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일이 지난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총 4일이 걸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살포를 했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얘의 절반은 그대로 또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활용하자고. 이거잖아. 얘가 남았고 아직 하나 더 남았어. 한 발이 더 남았어. 얘의 절반이 남았다. 이런 거지. 얘의 절반은 뭐야? 3.3이면 1.65인데 이것까지 더하면 1.675인가요? 맞지? 자, 그럼 657호다. 더할 여지 없지.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슬아슬하게 4.99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5.0을 넘으면 안 돼. 5.0만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넘으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수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아요. 사과의 D, 상추의 A. 사과보다 상추를 더 일찍 수확할 수 있다. 사과를 보면 반감기가 8.41이야. 그럼 8.41이 지나면 얘가 나누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보다 작아. 0.97이니까. 그 말은 나누기 2한 것은 자세히 구하지 않아도 얘보단 작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럼 얘는 8.41이 지나면 정확하게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다릅니다. 자, 얘는 2.81이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곱하기 3이야. 그러면은 얘 반감기를 3번 거친 값을 우리가 보자고. 0.19 무시할게요. 54를 3번 반감기를 때리겠습니다. 한 번 때리면 27이고 두 번 때리면 13.5야. 3번 때렸더니 6.75가 돼.
자, 그럼 뭐야? 잔류 허용 기준이 5.0이었죠.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세 번 때린 것보다 그러니까 더 지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감기를 세 번 거친 8.4일이 지났음에도 잔류 허용 기준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따라서 8.4일보다 더 걸린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과보다 상추를 더 일찍 수확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이를 보면 포도는 농약 살포 직후 수확하더라도 맞죠? 이거 뿌리거나 이거 뿌리거나 다 뿌려도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기네요, 문제가. 납부 번호는 4자리 분류기호, 3자리 귀관 코드, 4자리 납부 연월, 1자리 결정 구분 코드, 2자리 세목으로 구성. 납부 연월은 납세 의무자가 실제 납부하는 달을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구분 코드를 보니까 1, 2, 3, 4, 5, 6, 7, 7개가 있고요.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 고지는 세무서장이 세액 세목 납부 기한과 납부 장소 등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리는 거고, 마지막은 세무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이거를 체크하는 것보다 이거 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게 맞아요. 1번 수정 신고 자진 납부분. 자, 자진 납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 자진 신고 납부분의 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면 이제 코드 1인데 수정 신고분은 또 제외래. 그러면 보자고. 또 자진 납부가 여기 있거든. 즉 코드 1이랑 코드 3, 코드 4 빼고 이외의 모든 자진 납부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수정 신고분을 제외했으니까 1번의 수정 신고 자진 납부분은 결정 구분 코드 2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1년 3월 확정분 개소세를 4월에 자진 신고 납부했으니까 1104는 맞겠지. 자, 그럼 개별 소비세라고 했어. 개별 소비세니까 47 여기까지 맞았고, 그럼 마지막 결정 구분 코드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얘가 1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자, 확정분 개별 소비세. 여기죠? 맞습니다. 잘 썼네요. 3번. 확정신고분 부가세 9월 문납부 고지. 자, 그러면 실 1009는 맞고 부가가치세는 41 맞고, 그럼 이제 결정 구분 코드가 6인지를 볼게요. 자, 6을 보면 코드 5의 정기분 고지, 코드 7의 중간 예납 및 예정 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라고 했어.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도 부가가치세가 있고, 근데 아까 문납부고지라고 했죠? 이게 문납부고지가 아니잖아, 이건. 문납부고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일단 얘부터 보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 고지,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납부고지, 여기에 해당하는 자진납부. 자, 일단은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니까 맞아. 근데 이제 무납부고지야. 자진납부가 아니라. 그래서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납부고지이기 때문에 6이 아니라 5번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모든 고지이기 때문에 코드 5의 정기분고지,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5입니다. 이거 6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고, 양도세를 예정 신고하고 자진 납부했을 때 그럼 1210 맞고, 이건 다 맞네, 코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결정 구분 코드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예정 신고 자진 납부. 자, 예정 신고 있고 자진 납부 맞네.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 신고 납부분의 본세 및 부가세니까 맞죠. 자, 마지막 갑근세를 연말 정산해서 10년도 2월에 맞지? 갑근세 이건 맞겠지. 지금까지 맞았으니까 14 맞고, 그럼에도 확인 다시 해봤더니 14가 맞아. 그럼 마지막 결정 구분 코드를 보자고. 자, 자진 납부를 해서 뭐를? 각종 근로소득세를 4번 이래 모든 원천세 자진 납부분이라고 했어요. 얘는 연말정산입니다. 확정신고, 전기신고 등 정기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이 아니에요. 얘는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까를 봤더니 여기에 있죠. 모든 원천세.
원천 징수라고 하니까 원천세 자진 납부분. 그래서 4번이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꽤나 복잡합니다. 좀 체력 소모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8번. 상황이 있고 점수표가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경과 해명의 최종 점수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035가 그려진 관역에 화살을 쏘아 관역 맞추기라고 있다. 10개 화살을 썼는데 0점만. 그럼 민경이에 남은 화살은 7개고요. 해명이는 8개입니다. 해명이가 점수가 높겠지. 왜냐면 한 발이 높은 거는 3점 아니면 5점이니까. 자, 밖으로 나간 거 없고. 얘가 동일하다네. 그러면은 해명이가 얘보다 하나 이거 더 맞은 거잖아. 그럼 3점 높겠네. 그거 알 수가 있다. 자, 봅니다. 자, 민경이 보면 25, 26, 27, 28, 29가 나와 있어. 근데 나머지 7개가 다 모두 얘가 민경이가 몰빵했다면 35점이거든. 말이 안 돼. 왜? 선지 없으니까. 같은 맥락으로다가 6, 5, 6, 30도 안 되고 5, 5, 25는 가능할 법도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5발이면 5점이 3점이 두 발이잖아. 그럼 25에다가 6 더하면 31이거든. 말이 안 돼. 그 말은 4개 이하라는 소리입니다. 5점 맞춘 거 4개 이하. 100%. 그러면은 5점, 10점, 4가지 케이스만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민경이랑 해명이 이렇게 나눠주면 한 발 쐈을 때 그럼 얘 18이니까 23점이네. 해명이는 뭐야? 여기 3점 더하면 되잖아. 왜? 얘보다 무조건 3점이 높으니까. 왜요? 얘 7발이고 얘는 8발이 3, 5점이니까 반드시. 왜냐면 얘네들이 똑같거든. 맞춘 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26이 되겠지. 같은 맥락으로 10점이면 몇 점이 되죠? 3, 5, 15니까 25가 되잖아. 똑같아. 18. 이거 2씩 늘어나겠지? 27, 30. 좋습니다. 29, 32. 맞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나 볼게요. 25, 29 안 되고 26, 29 없고 27, 30이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만 알면 28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 27번이 약간 좀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9번 볼게요. 뭐뭐부가 채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대안을 물어보고 있는데 전력 수급 현황을 보니 총 공급 전력량이 7,200만 킬로와트, 최대 전력 수요 6천만. 이거에 따라 내년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30% 이상을 유지한대. 근데 지금 보면 6천분의 7천 빼주면 1200이잖아. 즉 60분의 12. 그러니까 20%라는 소리지. 근데 조건이 있는데 발전소 하나 더 건설하면 100만 증가하고 조건이 2는 전기요금을 알파 퍼센트 인상하면 최대 전력 수요는 알파 퍼센트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발전소 한 개를 더 건설하고 그러면 이제 73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10% 인상하니까 10%가 떨어진다는 거지. 최대 전력 수요가. 그럼 이제 이거 10% 떨어지면 600이 떨어지니까 540, 5,400만 54네. 이거죠? 얘 뭐예요? 19잖아. 이렇게. 그럼 얘 30% 넘지. 왜? 얘 30% 해도 16에 16 약간 17도 안 넘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는 채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번 보면 발전소 3개니까 72에서 75야. 전기요금 3% 인상이면 3% 줄어들겠지. 6천만에 3%는 180이니까 58.2가 된다. 그죠? 요렇게. 얘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뭐야. 16.8이죠. 대충 이렇게 되는데 얘 안 되잖아. 5, 3, 15 맞죠 여러분? 얘 30%가 2가 넘는데? 안 돼. 2번이 정답이네.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뭐예요? 6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좀 간략하게 좀 계산을 해보죠. 72 더하면 78이거든요. 78. 근데 1% 인상은 솔직히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거거든. 얘 이제 이걸 빼주면 59.4인데 이걸 빼주면 이제 18.6이니까 18.6에 59.4야. 얘가 60이었어도 30%가 넘어. 왜? 9구단 6, 3, 18이니까 다 돼요. 8개 건설하고 동결하면 72에서 얘가 8이 들어가니까 80이 되는 거잖아. 그럼 기존 60은 변함없으니까 이거지. 이거 3분의 1이잖아. 33.3%니까 맞고 발전소 건설 안 하고 전기요금을 12% 인상을 했어요. 12% 인상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2%가 줄어든다는 거잖아. 720만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6천에서 720만을 빼면 5280이니까 52.8로 되고 52.8이 되고 72에서 52.8 이거랑 똑같다 그죠? 이게 그냥 대략 20 정도 되니까 30%가 뭐야? 40%에 육박하니까 맞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요. 기억 볼게요. 그러면 14년도 상반기에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15년도 예상 인구가 15만 명이니까 적어도 13에서 15만 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그럼 최소 갖춰야 될 기본 장소는 3만 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거잖아. 열람석이 350석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0% 이상을 노인과 장애인 열람석으로 할당을 해야 되니까 일단 도서관을 만들 때 35석 이상을 장애인과 노인 열람석으로 만들어야 돼. 이상. 그런데 2015년에는 뭐 열람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주어진 그 자료에 어디에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 도서를 연간 증소라고 해서 매년 늘려야 되는 거 그건 있는데 좌석을 뭐 늘려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라는 소리는 없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아. 자, 15년에 15만이고 20년에 30만이야. 둘의 간격은 5년이지. 저 5년 동안 15만이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수로 인구가 늘어난다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1년에 3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2015년이 15만이었죠. 18년은 3년 지났으니까 9만 명, 즉 24만 명이 되겠다. 그죠? 여기 뭐라고 했죠? 간행물은 1,000명당 1종, 1,000명당 10종 시청각. 이거 헷갈려 하지 말아요. 아, 이거 어떻게 또 변환하고 막 이런 생각 하지 마.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1000분의 1이야. 0.1%라고. 얘는 1000분의 10이니까 1%겠지. 그럼 24만에 1%는 뭐야? 2400이잖아. 시청각이 2400종. 그거의 10%니까 간행물이 240종 맞죠? 기억디귿 맞아요. 마지막 2020년 실제 인구가 예상의 80% 24만이란 소리네. 그러면 2020년 말까지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연간 증서는 총 몇 건이냐라고 했어. 인구가 늘어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2020년이 되어도 30만을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만 다시 개관을 2014년에 했잖아. 그러니까 2020년 말에 30만이 아니라 24만이라고. 그럼 여기에 무조건 해당이 되죠. 여기로 넘어갈 일은 없어. 그럼 뭐야? 연간 증서는 무조건 3천입니다. 최소 3천. 근데 여기서 최소 연간 증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 뭐야? 연간 증서를 이제 늘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5년부터 20년 말까지 가야 되는 거야. 20년 초니까. 20년이니까. 그럼 얘 뭐야? 6년이잖아. 5년 아닙니다. 얘까지 포함해서 6년이야. 그럼 3000 곱하기 6 하면 3, 6, 18. 9구단이 지나지 않아. 최소 18,000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인가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고 뭔가 봐야 될 게 많아서 좀 뭔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1번 퀴즈 문제인데 면접 방식이고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일단 물어보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각 보겠습니다. 한 명씩 입실 기본은 10분 심층은 15분 점심시간
점 시작은 1시부터 5시 정각에는 무조건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최대한 그러면 우리가 최대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시간에 몇 명인지부터 봐야 돼. 9시부터 10분이니까 60분이잖아. 6명을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1시간에 6명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12시 안 된다며요. 안 되는데 11시 50분부터 12시 00. 얘가 마지막이잖아. 오전. 딱 되죠? 자, 1시간에 3시간이죠, 여러분. 18명이 기본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심층은요, 9시 10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심층은 한 명당 그러니까 15분이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2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12시까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한 15분이니까 12명? 12명이면 가능할까? 일단은 12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12시까지 얼마 남죠, 이게 지금? 2시간 50분이거든? 이거 그냥 분으로 통일하자, 깔끔하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170분이야. 한 명당 15분이라면 이거 나누면 얼마가 되지? 11. 뭐 지랄지랄 나올 거야. XX까지 구하는 건 아니야. 이거 자료 해석도 아니고. 자료 해석이어도 XX를 뭐 거의 안 구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럼 11명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9시에서 12시까지 기본 면접을 봤던 18명 중에 11명까지 보고 7명은 오후 1시부터 간다 이 소리야. 이해되셨죠? 그럼 13시 00시부터 재개되잖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17시까지야.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4시간이죠, 여러분. 240분입니다. 자, 240분은 그러니까 240을 15로 나누면 1에 90 남으니까 16. 9구단이 지나지 않아요. 9구단은 아니구나. 15단이지. 그냥 어쨌든. 16명이라는 건 뭐야? 아, 됐다. 아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럼 16 이거 더하는 거 아니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7명 안 했잖아. 여기 7명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지? 9명. 즉, 여기서 9명이 추가가 됐다는 소리야. 그 말은 18명에다가 9명까지 한 27명, 즉 27번째 기본 면접자가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을 보는 대상자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27입니다. 이거 보이면 28이 3개니까 여기 중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조심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또 하나 더 물었어.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각을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18명까지는 12시까지야. 됐죠? 13시부터는 이제 다시 19번째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9명이니까 게임 끝났지. 6명 2시까지잖아. 그럼 마지막 3명은 뭐야? 14시 30분까지 진행되겠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종료 시각을 물었으니까 오후 2시 30분이다 라는 거지. 만약에 종료 시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시작 시각은 하면은 2시 20분을 선택하면 되겠지. 32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마친 문항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는 틀렸대요. 그러니까 20문제가 전체 문항이니까 얘 6개 틀렸고 틀린 걸 여기다 좀 체크를 이렇게 해둘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성의는 이 정도 성의는 보여도 되는 문제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32번 정도면은 그 정도 이제 중상급 난이도부터 31번, 32번부터 이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급은 보통 이제 34, 30 여기서부터 쭉. 물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연계 문제 39, 40은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34에서 38이 이제 상위권이랑 극상, 최상의 난이도가 이제 포함이 되지.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문항. 보통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피셋이라고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 쓰지 말란 법 있나? 피셋도 그냥 거의 수능만큼이나 20년 가까이 지금 유지된 명실상부 상징적인 시험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방식이 3가지가 있어. 그럼 3가지를 또 따져봐야지. 그리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A, B, C 조금 귀찮아도 해줍시다. 왜냐면 다 물어보고 있거든. 자, 값부터 볼게요. 5점이랑 10점씩이니까 맞은 거에만 감점 없고 70, 70이니까 140이네. 을은 뭐야?
50점, 90점, 얘도 똑같네요. 마지막 병 볼게요. 90점에다가 40이니까 130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해결되죠? 갑, 을, 동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은 아닙니다. 자, B 볼게요. 자, 맞힌 개수당 5, 틀린 개수당. 자, 이거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좀 귀찮으니까. 틀린 개수당 3점이고 영어는 5점씩 부여하잖아. 그럼 18점 깎고 얘는 15점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럼 33점을 깎으면 되나? 응? 네. 그럼 33점 깎고 암산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을도 똑같이 해보자. 3점 깎으니까 30점 깎이고 5점이니까 35점 깎이죠. 그러면 몇 점이죠? 105점인가요? 좋습니다. 마지막 병 볼게요. 6점 깎이고 30점 깎이니까 36점이 깎인다. 그럼 94인가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B방식으로 채점하면 누가 1등입니까? 갑이 1등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C는요. 병이 1등이라고 했는데 그럼 병부터 보자고. 모든 과목에 병이 1등 할 만하겠네. 22개니까 220이거든. 나머지는 210에 190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상식에 각각 5점씩 좀 줬잖아. A, B 방식은. 근데 C는 10점을 줬으니까 더 많은 가중치를 줬습니다. 맞아요. 자, B 방식의 상식에 틀린 개수당 5점, 10점.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마이너스 3점 줬잖아. 마이너스 2를 더 추가하고 마이너스 5를 더 추가하래. 이 소리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지? 귀찮게 하네. 12점이랑 15점, 27을 더 빼, 여기다가. 잘 따라오세요. 자, 얘는 뭐지? 20점에다가 5점, 25점을 더 빼, 80. 얘는 뭐지? 6점에다가 30점, 36점을 더 빼. 자, 그럼 뭐야? 공동 1등에 3등. 똑같네. A랑 같은. 네, 맞죠? 실전에서 5번 같은 거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귀찮고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풀어서 안 건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봐도 오래 걸릴 것 같은 선지를 피한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33번. 매칭을 해봅시다. 상하 판단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희경, 은정, 소미, 정선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한 번씩 글자가 좀 어긋나면은 이걸 어떻게든 제대로 하고 싶더라.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새끼 왜 이렇게 가끔씩 왜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이 글자를 왜 이렇게 덧대어 막 쓰지? 막 이런 거 느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그 있던 습관이에요. 안 고쳐지더라고. 하긴 그게 쉽게 고쳐지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소리가 왜 있겠습니까? 자, 볼게요. 한 번에 이제 잘 쓰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 방문한 환자들의 병명은 몸살, 배탈, 치통, 피부병이었다. 은정의 처방전은 B니까 일단 체크해 둡시다. 이런 거 나오면 고맙지. 왜 이렇게 바로 다 X 이렇게 표시할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확정이 다 채울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은정의 됐다. A는 이건 아직 몰라. 그리고 얘는 이제 배탈이나 몸살이 아니래. 좋아. 이거 체크해 놓읍시다. 일단 쓰긴 좀 그렇고. B 이렇게 해놓고. A는 배탈이 아니래. D는 연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 피부병이겠네 그러면.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B가 몸살이나 배탈이 아니라고 했잖아. 피부병도 아니고 몸살이나 배탈이 아니면 얘 100% 바로 뭐 나옵니까? 치통 나옵니다. 그 A는 뭐야? 배탈 환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면 답 나왔네. 몸살. 아까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확정이 됐네. 그쵸? 좋습니다. 자, 다음. 희경은 임산부고 A나 D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이것만 먹었다는 거네. 희경이는 배탈이 났다는 소리지. 자, 좋습니다. 다음.
소민은 몸살 환자가 아니었으니까 피부병 환자였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끝났습니다. A, B, C, D죠. A가 누구야? 정은희. 정은희. 사람 이름 같다. 정은희. 1번이네. 아, 2번도 있고. 정은소잖아.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번. 이건 또 뭐지? 자, 7명의 여행자가 5인승 승용차 3대에 나눠 타고 여행을 떠난다. 적용할 때 특성과 원칙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이, 성별 나와 있고 보유기간, 운전기간, 키까지 나와 있습니다. 꽤나 정보가 많아요. 원칙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 이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5개의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자, 볼게요. 1번부터 그러면. 자, 운전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이거 일단 써놔야겠다. 헷갈리니까. 긴 사람부터. 아, 이거 똑같아서 애매하네. 얘는 여자. F 다음에 누구지? EG.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어차피 운전자는 3명밖에 없을 테니까. 자, 그다음 면허 보유 기간도 분명히 또 물어볼 거거든. 여기다 쓰겠습니다. 누가 높죠? F입니다. 또 남녀 갈리네. C, E. 여기까지만 쓰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여자. 자, 그럼 기억이면 운전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리을은 뭐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BAD로 볼 수 있겠지만 여성이 운전하는 차는 반드시 한 대가 있어야 돼. 그럼 BAF입니다. D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떡합니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다음 리을. 리을까지 봤잖아. D급 볼게요. 다른 성별끼리 같은 차량에 타지 않는다는 거는 즉 여자 한 명 있었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비읍. 운전자만 승차하는 차량이 존재한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혼자만 탑니다. 운전자만. 그럼 나머지가 누구야? C, D, G. 다 남자 3명인데 얘네들이 이쪽에 타거나 이쪽에 타거나 몰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C, D, G는 같은 차량에 승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혼자 운전하고 가는 차량이 생기니까. 맞아요. 자, 기억 디귿의 순서로 긴 사람 뭐야 이거잖아. 이거 아까 우리 했잖아. F가 운전한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1번 때문에 2번이 이제 혜택을 받았네. 3번. 리을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한 대 이상이 된다. 시옷. 반드시 남성 2명이 타도록 한다. 자, 운전 기간으로 보나. 자, 비읍. 운전자만 승차하는. 자, 그러면요. 이겁니다. 여성이 운전하려면 반드시 F가 면허 보유 기간, 운전 기간 모두 이 약간 다른데? 면허 보유 기간으로 보면 얘가 아니야. 다 크네 얘가. F가 반드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F는 반드시 운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로 보나 앞에 여기 지금 다 이게 남성들이 있죠. BC, BA.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시옷과 비읍인데 F에는 반드시 남성 2명이 들어가. 근데 한 대 이상이니까 2대여도 상관없지. 그럼 만약에 이제 F하고 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잖아. E라고. 이렇게 되면 남성 2명 타죠. 왜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이제 여성이니까. 그럼 마지막 남성 1명 남잖아. 다 더하면 7명이니까 반드시 이 경우에 남성 운전자 혼자 타는 차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아니라 얘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일단 봅시다. 그것도 보면 되지. 자, 남성 2명이 타는데 BA가 일단 운전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남성이 뭐야? 그럼 몇 명 남아? 남성 하나 둘 셋 넷 4명 남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리을 시옷 비읍이잖아. 어디 있어 비읍? 반드시 존재한다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남성 운전자가 혼자 타는 차량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여기서 남성 1명이 남았어. 그래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얘까지 7이니까. 이건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어디에 이제 속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비읍 때문에 운전자만 승차하는 차량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가 반드시 운전자만 승차하는, 즉 한 명, 차 안에 한 명이 되는 케이스가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성 한 명과 아까 이였죠, 여성 한 명이었죠,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 아니면 얘가 혼자 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번도 맞아요. 4번, 디귿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다른 성별끼리 차량에 타지 않는다. 이거 아까 살펴봤잖아. 면허 보유기간, 운전기간. 다 F가 2보다 앞섭니다. 우선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F가 운전하는 차량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문제가. 미음. 면허 보유기간이 긴 사람. 이것도 이렇게 체크할게요. 면허 보유기간이 이거였죠. 그럼 결과적으로 FB. 일단 체크해주고. 이응은 뭐지? 앞쪽 좌석에는 운전자만. 니은은 키 큰 사람이 한 명 이상. 자, FB가 뭐야 이게? 맞지. 그 F는 키 큰가요? 키 큽니다. B는요? 큽니다. 자, C 볼게요. C는 작아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타야 돼, 다음에? E가 타야 되나?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응과 니은, 시옷. 여성이 탄 차량은 반드시 남성 2명이 탄다고 했죠. 얘 여성이니까 남자 둘이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F의 차량은 4명이 승차하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왜 난 4명이 안 나오지? 놓친 게 있나요? 아니, 맞는데? 면허 보유기간 크고 그다음에 다 키 큰 사람이고 이게 다 운전석에만 이제 한 명이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공교롭게도 2명이지 운전하는 상황이니까 남성 2명이 이제 공교롭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 3명인데 4명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구나. 1, 2, 3, 4가 다 맞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5번이 정답이네요. 4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3명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죠. 자, 34번 정답 5번 되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 따져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또 뭐가 이렇게 길어? 자, 기업들이 납부해야 될 과징금이 큰 순서. 그러니까 법조문인데 상황제시형 법조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법조문 유형에서 최고 난이도 수준. 물론 이제 쉬울 수 있는데 이건 딱 봐도 최고 난이도가 맞아요. 법조문 중에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진 신고를 한 경우 면제 또는 감경. 하변 기업들 사이의 가격에 관한 담합행위는 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모였을 때 자진 신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 이호는 뭐냐면 50%를 감경해 준대요.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것. 2로 다목, 중단하고 두 번째 자일 것. 3호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해당해도 강요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면제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만 혜택을 받는데 걔네들이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승계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상황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1월 3일날 신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을은 1월 4일, 병은 1월 7일, 정은요 1월 9일. 무는 안 했구나. 안 했네.
자, 갑으로부터 담합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대.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제거를 해야겠네. 얘는 혜택이 없어. 10% 무조건 부과를 해야 돼. 10%라고 했죠? 200입니다. 200억. 아, 그럼 을이 1등이겠네? 각각 이제 모두 갑을병정 일단 증거는 제출했지만 얘는 탈락이야. 강요를 뭐 강요했다며. 자, 병과 물을 제외하고는 담합행위를 중단했다. 자, 증거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담합행위를 중단해야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병과 물을 제외했다는 거는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네. 그럼 얘가 1등이고 2등이니까 얘는 아예 안 내도 돼. 얘는 빵원이고 그럼 얘 대신 얘가 받겠네. 왜 좀 중단했으면 얘가 받았을 텐데. 정이니까 얘 150의 절반이니까 75고 병은 그대로 10%돼. 70억. 자, 문 아무것도 안 했지? 너 90. 자, 그럼 됐어요. 과징금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죠. 갑, 무, 정. 갑, 무, 정. 갑, 무, 정, 병, 을. 네,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26자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도 철자 순서가 같은 거를 POP라 한다. 예를 들어 KK, BOB, DID, CDDC, ABC, BA, AA. 그러니까 약간 데칼코마니 비슷한 느낌인데 세 글자인 POP는 모두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이다. 잠깐만. 야, 세 글자라고 했잖아. 그럼 A부터 알파벳이 26이니까 26, 26, 26 세 번 곱하는 거 아니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얘는 뭐라고 했어?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도 철자 순서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칼코마니에서 똑같은 걸 묻는 거야. 그럼 얘는 고정이 돼야 돼. 그리고 얘는 뭐야? 같아야 돼.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얘는 고정이니까 아무것도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26개가 와. 얘도 이제 26개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조건이 붙어.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는 따로 움직여. 그러니까 26 곱하기 26이 맞다라는 거죠. 26 제곱수 바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자료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자, 뭐 제곱수 이제 그 꼼꼼하게 외우신 분이지. 26676이었죠. 27784, 28841, 29 오이씨. 오랜만이니까 까먹었네 나도. 아닌데? 25625. 아, 그만할게요. 까먹었네요. 오랜만이니까. 25의 제곱이 625는 거 확실하고 26의 제곱이 26676이 맞는데? 맞아 맞아. 26676이었고 그다음에 27의 제곱이 729였고 28784였지. 맞네. 29841.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글자인 POP는 세 글자에. 자, 네 글자도 보면 되죠. 이런 거는 일단 이렇게 그려서 하면 돼요. 금방 또 풀려요. 이걸 보면 되잖아. 딱 봐도 뭔가 안 보여?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구나. 근데 봤더니 얘네들이 똑같아야겠네. 그럼 얘는 뭐야? 이번엔 여기가 하나 일심동체네. 얘네들은 뭐야?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글자로 늘었어도 26 곱하기 26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다섯 글자도 보면 여기 있다. 얘가 일단 고정이네 혼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나고요. 얘는 이렇게 둘이 같이 가고 셋이 같이 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섯 글자인데 세 개라고. 26, 26, 26 이해되시죠?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이야. 세 글자 POP는 뭐였어? 26 곱하기 26이라며. 여기다 26을 곱한 게 얘면 결과적으로 25배 이상이 맞다라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해도 당하지 마세요. 26배를 한 게 얘면 25배 이상인 거잖아. 맞잖아. 자, 그 다음에 모든 알파벳을 사용할 경우 세 글자 POP는 26, 26이었죠. 13자를 사용해서 만든 다섯 글자. 이거잖아. 여기 13, 13이래. 당하지 마세요. 제곱도 짜증나는데 세 번 곱하는 게 나왔네 해서 당하지 마.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세 글자 POP는 26 곱하기 26이었지? 이거 변환하면 되잖아. 얘 13 곱하기 2랑 얘 13 곱하기 2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13 곱하기 13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이게 4잖아. 얘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13이고 얘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4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누구였는데? 알파벳 13자만을 사용하여 만든 다섯 글자 POP. 얘가 26 곱하기 26인데 분해를 했더니 13 곱하기 13 곱하기 4였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2번입니다.
왜냐면 알파벳이 26을 쓸 수 있는 게 13자로 줄었으니까 뭔가 막 많을 거다라고 이제 거기서 판단에 오인을 유도한 그런 부분이죠. 37번 볼게요. 값어먹으란 자동차 공회전 발생률과 연료 소모량이 적은 차량 포인트 제공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출 공식이고 자료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탄소 포인트 총합이 받을 수 있는 큰 순서대로 이제 내림차 순으로 이제 나열한 걸 찾아라라는 거고, 발생률과 연료 소모량을 묻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해 봅시다. 주행 시간 분, 총 공회전 시간 분. 요거분의 요거죠. 간단하네요. 덩치는 되게 떡대가 있어서 쫄았는데, 솔직히 좀 쫄았는데, 퍼센트 생략하겠습니다. 자, 연료 소모량은 뭡니까? 오메가가 있네? 여러분들 이 표현 오메가입니다. W 아니고요. W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제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아무튼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이공계에서 이제 물리학 공부한 사람들, 이거 친숙한 표현일 거야. 이게 뭐예요? 옴입니다. 옴. 옴 진드기가 아니라 옴. 저항의 단위. 예, 옴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얘가 이제 대문자고, 얘의 소문자 표현이 얘입니다. 얘는 옴이고 얘는 오메가라고 읽는데, 자, 보면 400. 잠깐만. 잠깐만. 20이었죠? 400 맞지? 400 맞네. 자, 여기 이제 포인트 구해 볼게요. 포인트 구해 보면 100점이고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라 이제 딱히 여기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얘 80이 아니라 50이지. 자, 포인트 볼게요. 400이니까 얘 빵점이고, 300이니까 25점, 200이니까 50점, 갈수록 올라가네. 75점. 맞아, 5번 빵점.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A는 100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80이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20%니까 80이고. 제가 약간 좀 긴장이 풀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또 이제 정신을 놨습니다. 135, 155니까 D가 가장 크고 딱 봐도 그 다음에 C네. C고 그 다음에 B. A인가? B가 뭐였지? B가 30이네. 그러니까 B가 50%니까 50점이네. 이거 왜 또 정신줄을 놔가지고. DCA네. DCA. 그 다음에 이제 B. 마지막에 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번입니다. DCAPE. 38번. 숫자 만드는 규칙이 있고 놀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기에 내기가 지금 있어요.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부터 이거는 피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피해야 되는 문제예요.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디지트 신호네. 딱 봐도 디지트 이제 숫자로 이제 나타내는 표현인데 막대를 이렇게 지금 쓰는 걸 나타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막대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친절하게 이것까지 표현을 해줬네요. 그나마 좀. 그래서 공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뺀 값이 모두 활용하고 남기거나 더 사용할 수 없다. 한 번만 써야 된다, 숫자를.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큰 숫자가 나오려면 딱 봐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두 자릿수 90대. 그럼 여기는 9가 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럼 뭐야, 뒤에는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낮은 게 1이잖아. 이렇게 형태가 돼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형태가 안 된다면 8, 2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잔인해져요. 아마 이거는 맞을 겁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9를 만들 수 있을 때 9를 만들 때 필요한 막대의 개수는 6개. 1을 만들 때 필요한 건 2개. 따라서 합이 8개 막대는 픽스드, 고정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10개만 쓸 수 있네. 얘는 뭐야? 11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이제 방향성이 갖춰지죠. 디렉션이 보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야 이제부터는. 10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4, 6이거나 다 써야 된다며. 부족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며. 5는 두 개밖에 없어 지금 딱 이게 보니까. 맞잖아. 7, 3도 없고. 그럼 봅니다. 4, 6부터 볼게요. 4, 6이 만들 수 있는 게 4, 6, 4, 6 됐죠? 그럼 뭐야? 0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네. 그럼 이게 가장 크겠네. 나머지 이 차이가 7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5를 보면 기껏해야 2, 3, 5밖에 안 되니까 맞네. 얘는 뭐야? 97 빼기 10에서 얘는 87입니다. 얘보다 큰 거 안 나올 겁니다. 자, 11개도 봅니다. 11개는 뭐가 되지? 4, 7, 6, 5가 되지. 4, 7부터 보자. 4, 7, 두 개, 딱 하나씩, 하나 더 있다. 그럼 8, 7은 1이니까 4 빼주면 4가 나와. 현재 4. 5, 6 조합을 볼게요. 어? 이거 이렇게 되지 않나? 5, 6 조합인데 66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있잖아요. 5, 6 더해서 5 차이 나잖아요. 나머지는 5 차이 안 나고 맞죠? 그럼 얘는 85가 됩니다. 자 이제 12개는 뭐가 있지? 4, 8은 안 되니까 5, 7 가능하고 66 가능하다. 그 다음에 7, 5, 7호는 되고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 그럼 5가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어. 그럼 보면 8에서 2 빼는 게 현재 6이거든. 얘가 일단 가장 커. 얘가 일단 6이야. 86 써놓고 헷갈리니까. 그럼 나머지 66에서 보면 이 9는 썼잖아. 6, 6이니까 얘도 6이네. 얘는 무조건 86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 봅니다. 13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4, 9, 5, 8 안 되죠? 딱 봐도 얘는 편하네. 6, 7만 보면 되겠네. 6, 7이 뭐야? 하나, 하나, 요 네 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얘는 이미 썼으니까 8, 6, 7. 80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거 없죠? 그럼 얘는 8입니다. 88. 됐죠? 누가 가장 크죠? 리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리기, 디니.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9, 40 지문 문제 보고 끝낼게요. 그 도자기 구하는 게 이제 관유라고 하는데 그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가 되겠죠. 질 좋은 소나무숲이 많아서 이때 뭐 연료 공급하는 시장 절수처였대요. 참나무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서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게 두 문제 패턴이 웬만해서 이제 그 첫 번은 그러니까 한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지문에 대한 뭐 일치 부합, 옳은 거 옳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이게 40번처럼 중간에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기를 써서 보는 게 아니라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옮기면서 그 분원을 뭔가 이제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17세기 말부터는 분원을 이제 고정시키고 땔감을 분원으로 운반하여 사용하자는 뭐 분원 고정론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실현되지 못했고 경종 원년 즉 1721년 이후에야 분원을 고정시켜 시장 절수처 이외의 장소에서 땔감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17세기 후반 즉 1600년대 후반이겠죠. 이때부터는 분원에 소속된 공장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사경영을 허용하였고 이것이 점차 늘어나 18세기 즉 1700년대 들어서는 상인 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즉 1800년도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 결국 고종 21년 1884에는 관유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번 볼게요.
그 질이 좋은 건 맞아요. 시장 절수처의 소나무가. 근데 관청의 건축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필요한 관유에 필요한 땔감으로만 썼다고 하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17세기 말부터 이제 17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18세기부터 고정된 거니까. 네, 맞아요. 자, 도자기를 구입할 수 없었다. 뜬금없이. 이게 이 사경영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경영.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사경영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죠. 만들어서. 근데 이제 19세기니까 19세기 들어서 관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된 거지. 근데 19세기라고 해서 100년이 돼가기 때문에 19세기 초반이나 이럴 때는 구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1884년부터 이제 상실한 거니까. 그 전까지 됐겠지. 아니요, 17세기 말에 이제 대두된 거지. 이때 고정되진 않았어요. 19세기까지가 아니라 18세기부터 17세기 후반부터 잠깐만, 아니지. 1721년부터 이제 고정을 시켰으니까 19세기는 아닙니다. 왜? 19세기는 1800년대거든. 자, 마지막 40번. 1권은 오태로. 자, 봅시다. 한 가마에서 백자 15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0짐의 소나무 장작이 필요했다. 장작 1건은 아까 5태라고 했으니까. 근데 1태는 2짐이다. 그럼 장작 1건은 뭐야? 5태였으니까 짐으로 표현하면 얼마죠? 10짐이죠. 그러면 백자 1500개 생산하는데 50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거라고 했으니까 5거가 필요하다는 거네. 근데 300만 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뭘 곱해야 300만이 되지? 계산해보면 되겠지 뭐. 3003만 30만 300만 맞죠? 이해되시나요? 2000이구나 하면 2000 가마구나 하면 나왔죠. 얘가 이제 5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1500개를 만드는데 곱하면 1만 거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가끔씩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상황 판단 난이도가 어려운 때는요. 그때는 정말 어렵죠. 자, 여기까지. 그 22년도 상판이 그랬을 겁니다. 그 뭐 디스크 나와가지고 그 하드 디스크 나와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되나 플래터 나오고 그거 좀 어려웠는데. 자, 여기까지 2013년도에 시행됐던 560채 피셋 상황 판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